자성을 띠는 광물을 숟가락 모양으로 깎아서 청동판 위에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제가 길치거든요. 아는 길도 좀 돌아가요. 그 정도로 길치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인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켜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을 이리저리 돌릴 때마다 지도가 움직이잖아요. 그때 문득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침반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향을 찾는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갑자기 나침반이 떠올랐나 봐요. 여튼 그 나침반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침반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입니다. Let's go. 자, 그럼 먼저 일단 나침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가, 바로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한나라죠. 한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침반은 현재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원래는 이제 자철광, 그러니까 자성을 띠는 광물을 숟가락 모양으로 깎아서 청동판 위에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남입니다. 이게 누가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뭐 정확한 기록은 없대요. 뭐 여러가지 썰이 존재해요. 광산의 노동자들이 자철광 덩어리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풍수사가 집터를 고르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후한의 한 학자 곽박이라는 인물이 이 사남, 고대 중국의 나침반에 대한 사용법을 기술한 기록이 있어서 곽박이 창시자다, 뭐 이런 썰도 있긴 하지만 뭐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발명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고대 중국인들은 자철광이 쇠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남, 그러니까 고대 중국의 나침반은 방향을 찾는 용도가 아니라 점괘를 보는 그런 용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나라의 흥망도 이 사남을 활용을 해서 점을 봤다고 합니다. 뭐 숟가락을 돌려서 손잡이가 멈추는 곳에서 싸워야 이긴다, 뭐 이런 거였겠죠. 뭐 여기다가 털을 잡고 집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침반이 흔들리면서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하면 귀신이 움직이는 거라 이쪽 방향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상 과학적으로 자기장이 좀 흔들린 거지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1세기 중국은 송나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송나라에서 드디어 길을 찾고 방향을 논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송나라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활동한 심괄의 몽개필담을 보면 지침이 항상 남북을 가리킨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돼요. 뭐 거의 천년 만이죠. 천년. 그래도 뭐 여전히 점괘를 보는데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풍수지리를 알아보는데 활용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현재도 보면 건물을 짓거나 가구를 배치할 때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뭐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때는 뭐 더 심했겠죠. 남쪽과 북쪽을 찾는 것에 사남, 그러니까 당시에 나침반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송나라가 당시에 아주 뭐 그냥 뭐 무역 왕국이었잖아요. 특히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당시에 송나라가 무역을 하던 곳이 동남아, 인도, 아랍 뭐 꽤 많은 나라들과 함께 거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육지로 가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상으로 주로 이동을 했는데, 낮에는 해를 보고 이동을 하고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낮에야 뭐 해가 떠 있으니까 어떻게든 방향을 찾아갔다고 치더라도 이 밤에는 날이 흐려지면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으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오래 걸렸던 거죠. 이때 바다에서 나침반이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날씨가 흐리거나 대륙에서 조금 멀어지면 바다를 표류하는데 큰 사고를 당하거나 목적지와는 좀 다른 곳에 도착을 해서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침반을 바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현재 나침반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당시에는 자성을 띠는 돌에 바늘을 비벼서 물에 띄워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뭐 당시엔 제조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을 테니까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던 게 바로 물 위에 띄우는 거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육지에서는 뭐 가능해요. 방해될 요소가 없으니까. 근데 바다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파도가 있어요. 배가 파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물도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을 축에 고정하는 건침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이 송나라를 거쳐서 12세기 아랍 상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아랍 상인들이 막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막 잘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물어봤겠죠. 어떻게 길을 찾냐. 당시에 아랍 상인들이 신비주의를 택합니다. 나침반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겼다고요. 그저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갈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일종의 영업 비밀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서 그렇게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상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무역이 뭐 그냥 아주 그냥 활발해져요. 이때가 13세기 정도 됐는데, 그리고 약 200년 정도가 더 흘러서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찾아오죠. 그리고 나침반이 같이 발전을 하면서 인류에게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은 지구 구형설을 실증할 수 있게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젤란이 1519년부터 1522년까지 4년간 세계 일주를 통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를 증명한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해상 지도가 점점 더 상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도는 뭐랄까요, 좀 일종의 권력의 상징, 뭐 부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장식품, 그림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그림이 추상적이었고, 뭐 여기 뭐 이거 비슷한 게 이쯤 있어, 뭐 이 정도 느낌이라서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뭐 문제없이 다닐 수 있게 됐고, 지도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해지고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넓은 바다에서도 길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배를 이용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게 되는데, 그게 나라 간의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침반이 생기고 나서 여러 탐험가들이 등장을 했고, 지구의 여러 대륙이 연결되는 것이 마냥 매끄럽게만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도법을 할 때 북쪽이 세 가지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뭐 진북, 자북, 도북이 있죠. 진북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북극성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보통은 별로 지도에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북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북반구의 캐나다 북쪽 허드슨만 부근에 위치한 천연자력지대를 가리키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또 도북은 지도상의 북쪽을 뜻하죠. 그래서 지도에 있는 세로선의 화살표 방향이 북쪽입니다. 자, 그래서 뭐 독도법을 하실 때 자북이 어디고 뭐 진북이 어디고 그것을 잘 찾아서 뭐 도평각을 찾고 뭐 도북을 움직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진북과 자북이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그걸 자평각이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뭐 나침반이 발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도가 상세하게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냥 도북과 진북, 그러니까 북극성의 위치만 보고 맞춰서 움직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편차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이 진북과 자북이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체감한 이 사례가 있는데,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출발을 해서 신대륙을 향해 가는 그 항해였습니다. 이제 막 출발해서 열심히 막 가고 있는데 날이 저물고 밤이 된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이제 나침반을 펼쳐서 확인을 하는데 선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바늘이 진북, 그러니까 북극성을 가리키지 않고 약간 서쪽으로 빗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북쪽은 북극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자북이 북극성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니까, 어머나 이 고장났다, 우리 망했다, 귀신 붙은 거다, 불길하다, 나 내릴래, 뭐 이렇게 대혼돈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콜럼버스가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은 원래 조금씩 흔들리는 거야, 좀 바뀌어볼래, 뭐 이상 없어 라고 구라를 친 거예요. 그리고 기록지에도 편차를 조금씩 줄여서 기록을 하거나 아예 조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썰이 존재하긴 해요. 아마 뭐 자기도 좀 불안했겠죠. 이게 맞나? 잘못되면 웃자지, 뭐 이런 거 했겠죠.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항해 이후에 탐험가들은 진북과 자북, 도북의 차이를 계산하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콜럼버스가 몸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후손들에게 교훈을 준 거겠죠.
자, 그리고 현재는 이 나침반이 발전을 해서 지구의 자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이로 나침반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그 나침반이 군함이나 항공기나 잠수함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별의 위치를 추적해서 방향을 파악하는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사용되는 나침반들도 존재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나침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군대에서 독도법을 아마 남자분들은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이 독도법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 딱 계산해 딱딱딱 했는데 딱 나오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우, 갑자기 추억 돋네. 자, 여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잉.